지난주 저희는 함께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비로소 치유가 있었다. 서경 여형편의 기록, 치유의 이름은 있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전투를 치렀는가, 그는 승리했는가, 패배했는가, 모두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0년이 흐릅니다. 한 역사가가 같은 이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침묵 대신 이야기를, 이름 대신 장면을. 바로 사마천입니다. 그가 쓴 사기 오제봉기는 치유에 관한 가장 유명한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유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의 대부분이 사실 여기에서 왔습니다. 탕록의 벌판, 바람과 비, 황제와의 결전.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사마천, 기원전 145년경에 태어나 기원전 86년경에 세상을 떠난 한나라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마천은 종종 다르게 읽힙니다. 동이족의 역사를 지운 사람, 치유를 반란자로 만든 사람, 한족 중심의 역사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 읽기가 맞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먼저 사마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봅니다. 그의 아버지 사마담의 유언을 이어받아 역사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황실 도서관인 슥실검궤에 자유롭게 접근하며 수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99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패전한 장수 일흥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황제 한무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처벌은 궁형이었습니다. 당시 사대부에게 가장 지옥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는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치욕 속에서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사람이 한족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조작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원문을 읽으면 그 답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오제봉기는 어떤 종류의 기록인가? 사마천이 역사로 쓴 것인가 아닌가? 둘째, 그렇다면 치유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각골 문자의 침묵이 말해주는 것. 셋째, 사마천이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 사망을 지운 문제. 넷째, 그럼에도 사마천이 치유에게 남겨둔 것. 봉선서의 반전입니다. 다섯째, 패배한 치유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가? 묘족의 기억입니다. 함께 들어가 봅시다. 사기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기 130편 중에서 오제봉기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인정했습니다. 사기 오제봉기의 말미에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학자들이 오제에 대해 논하는 것은 많으나 상서가 기록한 것은 요임금 이후일 뿐이다. 백가에서 황제를 말하는 것도 많으나 문장이 아속이 뒤섞여 신사들은 그것을 말하기 어렵다. 공자는 제여가 물은 오제덕에 대해 전하면서도 그 이상은 논하기 어려웠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봅시다. 사마천은 오제에 관한 기록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각종 구정과 전설을 모아서 그 중에 말이 되는 것만 골라 오제봉기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치우와 황제의 탕록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마천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기원전 2세기에 이미 구전으로 떠돌던 이야기들을 수집해 정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훗날 상나라에 대한 기록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줬습니다. 20세기에 발굴된 각골 문자가 사기의 상나라 왕 계보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것이 사기가 신뢰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제봉기는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서 1046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상나라는 각골 문자를 남겼습니다. 발굴된 각골 문자만 수십만 점, 왕의 이름, 제사의 기록, 전쟁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골 문자 어디에도 치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황제 헌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탕록대전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탕록대전은 기원전 2600년경의 일로 전해집니다. 상나라보다 약 1000년 앞선 시기입니다. 상나라가 그 먼 이전의 일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탕록대전 자체가 사마천 시대에 이르러서야 구체적인 이야기로 정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춘추 시대의 제자 백가가 각자의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대의 성인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황제와 치우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마천이 오제봉기에 쓴 것은 그가 창작한 역사가 아니라 당시에 유통되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원천 자체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제 원문을 봅니다. 사기 오제봉기 원문.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황제가 제후들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탕록의 들판에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사기 오제봉기 원문 두 번째. 황제는 응용에게 명하여 공격하게 했다. 치우는 풍백과 우사에게 청하여 큰 바람과 비를 내렸다. 황제는 하늘의 여신 발을 내려보내 비를 멈추게 하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서경의 비로소 치우가 있었다. 5글자와 비교해보면 사마천이 얼마나 다른 선택을 했는지 보입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탕록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응용과 풍백과 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이 있습니다. 치우는 사로잡혀 죽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기록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이 오제봉기에서 선택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치우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가 이끌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는 왜 황제에게 복종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치우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가 어떤 의미였는가? 여기서 한국 독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망을 지웠다. 동의적이었던 태호 복희와 소금천을 오제 목록에서 제외하고 황제부터 시작함으로써 동이족의 역사를 지웠다.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봅니다. 오제봉기가 황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스스로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기록은 당시에도 너무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문헌은 복희를 사망에 포함하고 어떤 문헌은 제외합니다. 구성원이 문헌마다 달랐습니다. 사마천은 그 혼란 속에서 비교적 자료가 많고 일관된 황제부터 시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삭제였는지 자료의 한계였는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의 다른 부분들에서 한무제에게 불리한 기록도 남겼습니다. 황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썼습니다. 그 때문에 완성된 사기를 자신의 딸에게 숨겨두었습니다. 단순히 권력에 복무하는 역사가였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가 당한 일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같은 사기 안에 봉선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선서 원문입니다. 8신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의 주인, 둘째는 땅의 주인, 셋째는 군사를 주관하는 신이니 치우에게 제사를 지낸다. 오제봉기에서 치우는 황제에게 사로잡혀 죽은 반란자입니다. 그런데 봉선서에서 치우는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군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그리고 같은 봉선서에는 한 나라를 세운 유방, 즉 한 고조가 치우에게 직접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한 나라가 황제에게 패배한 치우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치우의 군사적 힘이 워낙 강렬하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패배한 뒤에도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다른 해석은 치우는 원래 동방민족의 신이었고 한나라가 그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면서 각 지역의 신앙들을 흡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승자는 패자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힘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가지를 같은 책 안에 함께 남겼습니다. 반란자로서의 치유, 그리고 군사의 신으로서의 치유. 어느 쪽이 맞는지 판정하지 않는 채로 이것은 사마천을 단순한 중화주의자로 읽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록 속의 치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치우가 이끌던 집단 구려족은 어디로 갔을까요? 탕록대전 이후 치우의 집단은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중국 남방으로 내려가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귀주성, 베트남, 라오스 일대에 사는 묘족, 몽족이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묘족에게 치우는 반란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치우는 현명한 왕입니다. 정의로운 지도자입니다. 불의한 강자에 맞서 싸우다 쓰러진 영웅입니다. 같은 인물이 기록하는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갖습니다. 승자의 기록에서는 반란자, 패배한 집단의 기록에서는 영웅.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치우의 이야기는 단지 중국과 한국만의 논쟁이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수천만 명의 묘족, 몽족 사람들이 지금도 치우를 자신들의 조상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기억의 지형 위에서 사마천의 기록은 하나의 시선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국의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치우는 동이족의 지도자였다. 동이족은 한민족의 조상이다. 따라서 치우는 우리의 역사다. 이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 사실을 확인합니다. 치우가 동이족과 연관된다는 기록은 실제로 있습니다. 사기 정의에는 구려족의 임금칭호가 치우다라고 기록이 있고 노사에는 치우의 구려는 동이국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이족이라는 표현이 고대 중국 기록에서 황하 동쪽의 민족들을 광범위하게 가리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동이족이라는 범주와 한민족이라는 범주는 다릅니다. 고대의 동이족이라는 넓은 범주에는 오늘날의 한국, 만주, 일본 등 다양한 집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우를 동이족과 연결한다고 해서 곧바로 현대 한국인의 직계 조상이 된다는 주장은 역사적 논증이 더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치우를 한민족의 시조로 연결하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중에 일부는 학문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신채호, 정인보 같은 초기 민족사학자들도 치우를 한민족의 기원과 연관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판정하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만 시청자 여러분이 이 논쟁을 접할 때 어떤 기록이 근거인지, 그 기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 중국도 치우에 대해 비슷한 작업을 했습니다. 1995년 중국 허베이성 탕록현에 하나의 건물이 세워집니다. 중화 3조당입니다. 황제 헌원, 염제 신농, 그리고 치우 세 인물의 상이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중화민족의 세 조상으로. 기억하십니까? 오제봉기에서 치우는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국은 그 반란자를 꺼내어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셔놓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중국의 소수민족들, 특히 묘족, 몽족 등 치우를 조상신으로 섬기는 집단들을 중화민족이라고 큰 틀 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튼 10년 안에 중국은 치우를 중화민족의 조상에 편입했고, 한국은 치우를 한민족의 상징으로 끌어올리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국의 광장에서 치우의 얼굴이 벌럭거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층위는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에서 저희는 서경의 치우를 보았습니다. 비로소 치우가 있었다. 이름만 있고 구체상이 없는 기록. 오늘 저희는 사기의 치우를 보았습니다. 탕록의 전투, 황제의 승리, 치우의 최후. 구체상이 있고 결말이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기 안에 봉선서에는 군사의 신으로 제사를 받는 치우를 보았습니다. 천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마천이 더 많은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가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록은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같은 이름이 기록하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다른 모습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마천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보았습니다. 사마천은 중화주의자였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는 황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남겼고 봉선서에서는 치우를 신으로 기록하는 것도 함께 남겼습니다. 오제봉기의 이야기는 그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유통되던 구전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리 방식이 결과적으로 치우를 반란자로 고정하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의도가 어떠했든 기록의 효과는 의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효과가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산해경으로 갑니다. 사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우를 그린 기록입니다. 신화의 언어로 쓰인 그 기록에서 우리는 또 다른 치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 밤 한밤의 책방에서 만나겠습니다.